Hello,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시제의 글로벌 미래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허태욱이라고 합니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시에 통역이 줌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참석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에서는 한국어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지구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오른쪽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통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Okay, so given the COVID-19 outbreak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시제는 글로벌 미래 대화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뉴노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각 지도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미래 대화 시리즈의 제7차 웨비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혁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통찰력 있는 리더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 탕 장관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탕 장관님은 대만의 디지털 장관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혁신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2016년에 대만의 최연소 장관으로 발탁되셨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없는 장관으로서 사회적 혁신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주도해 오셨고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탕 장관님께서는 대만에서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요. 마스크 재고 앱과 마스크 사전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 마이크를 곧 넘길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웨비나를 위한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 장관님께서 10분간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토론을 하고요. 그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이나 질문을 줌의 중앙 하단에 있는 Q&A 박스를 이용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내 말씀은 오늘 행사가 여시대 유튜브 채널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장관님과 함께 생산적인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대만의 오드리 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만에서는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모두가 기여해야 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슈웨이라는 것은 다자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장관으로서 플루럴리티를 연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사람들 간 그리고 사람을 동물과 사람을 지구와 연결을 합니다. IP라는 것은 대만에서는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을 통해서 사회 부문에서의 플루럴리티를 저희가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혁신을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속성, 공정성, 그리고 재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한에서 처음으로 사스가 보고되었을 때 레딧이 대만에 비슷한 게 있는데 PTP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본이 있는데요. 이 질본에서 매일 기자회견을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1922번으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4월 달에 어떤 아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배급받은 마스크가 핑크색이라 도저히 창피해서 학교에 이것을 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질본의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 관료들이 핑크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장관님께서는 핑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의 색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도 제고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시민 기술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PI를 공개를 해서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이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배급 제도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앱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사회로부터 역으로 조달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국가보험카드를 약국에 가서 써서 마스크를 사게 되면 내가 줄을 서 있으면 만약에 58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9개를 사갔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내 눈앞에서 4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공정성을 눈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스컨의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장관님께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급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정하게 배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관은 이런 국회의원이나 입법자나 이런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혁신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정보 전염병입니다. 저희가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은 바로 유머를 통해서입니다. 사실 음모론이라는 것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머를 통해서 유머가 이런 분노보다 빠르게 확산한다고 생각해서 유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단순히 말로 이렇게 훈계를 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시바견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뭐 3개의 시바견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데도 저희가 공동창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잉원 총통님께서 4년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취임이 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립되는 의견 간의 충돌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 간의 대화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창조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당선인으로 선정됐던 바이든 당선인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사회혁신 랩이 보이는데요. 이제 보시면 벽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누구나 걸어 들어와서 저와 40분 정도씩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대화록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보시면 축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운 신드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다운 신드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디지털 샌드박스에
이 자율주행차를 또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자율주행차를 쇼핑 카트로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소 근처에 꽃시장이 있는데요. 이런 실험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사회 부문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 17-17을 보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총통 차원에서는 저희가 총통배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부문 간 혁신을 이루는 팀들을 5개 선정해서 우승자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 기능을 사용해서 상수도 간에서의 물 유출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한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총통께서 그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건네는 그 모습이 공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승을 총통배 해커톤에서 하게 되면 그 후 3개월 안에 그 아이디어가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문 간 데이터 협업적인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전염병과 인포데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이런 접근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스크 재고 앱을 만든 것과 비슷하게 거브 제로 커뮤니티라는 것이 대만에는 있는데요. 거브 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싼 에어박스를 이용해서 에어박스 하나당 $100 이하의 가격인데요. 이 에어박스를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 설치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수준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에어박스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에어박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박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수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미세먼지 대기질 관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규범이라든지 GDPR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협업을 하는 것 자체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AI 곱하기 CI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타이페이에 정말 직접 와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5G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딴 지역에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속 열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소셜 이노베이션 투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외딴 섬에서도 이를 통해서 포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열린 정부 파트너십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행동계획도 있는데요. 사회혁신에 대한 국가행동계획뿐만 아니라 청년의 참여율이라든지 책임성 등등에 대해서도 국가행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5G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범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하는 동안 그 결과를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폴리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런 대화와 담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우버를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어떤 의견을 같은 팩트를 두고 여러 다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변화나 기술에 대해서 기분이나 느끼는 감정을 저희가 묻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댓글 기능이 없습니다. 단순히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승객 위험, 이 보험은 필요하다라는데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가까이 오게 되는 거고 저한테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멀리 밖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그로 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사상적인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합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는 저희가 참여관, PO라고 부르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능숙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KPI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API를 통해서 저희가 KPI를 개발을 하는 것이죠. 각 부문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저한테 이제 1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혁신입니다. 저희가 사물의 인터넷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존재의 인터넷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공유된 현실을 말고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하는데 협업적인 러닝을 말씀니다. 그리고 유저 익스페리언스, UX라고 하는데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래서 특이점으로 모이기보다는 플루럴리티, 다수를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훌륭한 연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혁신에 대한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만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것 외에도 영 멘토 혹은 참여관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런 새로운 자리들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여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각 부처에는 이 참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참여관은 각 부처 내에서의 소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해시태그들을 관리를 하게 됐는데요.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부가 기자들과 얘기를 하고 또 국회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 해시태그와 관련된 대화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거꾸로 보이시나요? 네, 영 멘토와 비슷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 똑바로 보이시죠? 네, 참여관이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참여관은 이 시바이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집에 가셔서 이렇게 강아지의 사진을 찍어서 이 새로운 해시태그와 관련된 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제 제 생각에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혹은 예를 들어서 밤에 늦게 이제 술을 마시고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선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제 휴대폰 디바이스에만 정보를 둔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조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 수집했던 데이터들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강아지 사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청을 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스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5세 이하의 아동들도 35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장관들에게 영 멘토로서 이제 조언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영 멘토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35세 이하의 영 멘토들이 각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들은 이제 영 멘토와 함께 러시아로 같이 출장을 가서 저희의
스킬들이 올림픽 선수들의 스킬들이 이제 러시아 스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고 오도록 하고요. 그걸 보고 와서 초등학교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의 스킬 개발에 있어서도 이런 접근법을 함으로써 중학교들에서도 챔피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영 멘토이에서 제안이 되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학교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 같이 보입니다. 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거버넌스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이 기성세대나 기존의 관료들의 저항을 맞지는 않았는지, 대만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만에서는 기술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마스크를 배급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약국을 통해서만 배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편의점까지 배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노년층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원장 같은 경우에 70대 인데 이분의 목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80대인데요. 80대인 할머니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 77살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배급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배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가장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제 마스크를 배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ATM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전자적이거나 디지털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처방받는 것과 비슷한 방식,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마스크를 배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층이 굉장히 편하게 마스크를 배급받을 수 있었고, 편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런 마스크 배급 제도에 대해서 서로 홍보를 해주었죠. 그래서 4월 달이 되었을 때 이미 마스크 배급률이 90% 이상이었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구도 90%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거버넌스에서의 혁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계획대로 지금 현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계획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부처를 Public Digital Innovation Space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계획을 세웁니다. 마스크 배급제라든지 혹은 스팸과 관련된 대응 활동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사회에서 만듭니다. 제 역할은요, 이러한 사회에서 만든 계획들이 한국의 퍼블릭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통배 해커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고, 약사라든지 제가 이제 야근을 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커멘트들에 대한 이제 모더레이션 기능은 그 크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이력을 보게 되면 디지털을 총괄하는, 사회 혁신을 총괄하는 디지털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혁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회 혁신에 있어서 이 디지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디지털 쇼웨이라는 것이 대만어로 또 플루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 혁신을 다루는 아우르는 부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핵심이 바로 인터넷의 핵심 정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누구의 허락 없이도 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합의라는 것은 합의를 이룰 때 모든 것에 다 합의를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더 큰 세계를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저는 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정부와 함께 일합니다. 대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만 국민과 함께 일한다.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대한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일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혁신에 있어서 대만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뉴노멀이 오는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혁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상호 공존입니다. 지금 이렇게 2차원적인 화면을 통해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식을 공유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면 경험과 같은 공유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구름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날씨가 어떤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이라는 Extended Reality, 확대된 연장된 현실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물 밖을 나가서 건물 밖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5G를 사용해서 이제 야외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5G 네트워크 덕에 이제 창밖의 풍경들을 사람들이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컨트롤러가 없는 XR 헤드셋이 있습니다. 손으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헤드셋인데 스위스의 메타홀은 산맥에 그거를 씀으로써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정말 놀라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좀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거리들을 디지털 기능으로 증폭된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할까요? 저는 사회 부문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사회 기업가 그리고 또 민영 기업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공공이 자발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이런 해결책들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정부 기구들이 굉장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진 이후에 복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인권 그리고 보건권 등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적인 선거가 있기 전에 민주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에도 이런 NGO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진을 하고 이 공공부문들이 이런 사회적 주자들이 해놓은 이런 규범들을 따라가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훌륭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인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디지털 뉴딜 계획은 대규모의 데이터잼을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다. 혹은
정부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언론 부문의 규범을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규범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나 혹은 신문들을 보면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교수들이나 혹은 전문 언론인이나 혹은 편집인들은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규범을 설정하게 됩니다. 텍스트를 단순히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텍스트를 창출하고 텍스트를 큐레이션하는 역할을 하지만 언론인들은 사람들의 지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진실에 대한 그리고 팩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중점과 텍스트에 대한 중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와 도구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사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도입되면서 깨닫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디어 문해력이 아니라 미디어 역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미디어 생산자로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받는 교육을 초등학생들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저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생산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공동 창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과학이나 수질, 혹은 마스크 가용성 등등에 있어서 공동 창조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공동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책임성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원장의 개념을 통해서 환경이라든지 마스크 배급이라든지 이런 때 적용했던 것처럼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라도 건강 정보를 가족과만 혹은 부모님과만 공유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는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너무 세부적인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규범을 초기에 빠르게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이런 사람들과는 공유를 하고 싶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초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속 컴퓨테이션을 위한 내셔널 센터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공된 정보들은 볼 수 있지만 로 데이터는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사이버 보안도 중요합니다. FHE 등을 통한 암호화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암호화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없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다시 보내서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측면과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의 암호화 이 모든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툴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만의 많은 분들은 뭐 환경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오염자들을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질, 수질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어떤 그런 오염 물질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투명성 추적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가지고 바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은 진열에 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여주기보다 스캔을 하게 되면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쿠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격이 얼마인데 지구에 미치는 해는 얼마다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뭐 탄소 족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크라우드 소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오디팅,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주부 협동조합들이 이런 농산품의 생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중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청중으로부터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장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대만과 한국이 모두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한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진 사례들이 서울의 LGBT 구역에서 5월에 발생하면서 그런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공중보건과 프라이버시 보호상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디지털 트래킹 시스템에 대한 비슷한 그런 논란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초에 이 야간 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에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중들로부터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의 문을 닫고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질본에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필립 로우와 같은 의료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HIV 플러스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 HIV와 관련된 의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과거의 정보들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을 해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 4주가 지난 후에 비즈니스와 함께 공동창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저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모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게 되고요. 이런 확진자들이 더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신뢰하는 것이 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스크 앱을 만들고 또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뭔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020년 초로 갈 수 있다면 뭔가 달리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운 교훈들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대유행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질본이 처음에는 마스크를 의료진을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지만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역시 시민사회의 정당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알겠다. 마스크를 쓰고 싶어 하시니 그러면 이제 매일 2천만 장으로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이를 배급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저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저희의 입장이 바뀐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태세 전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한다면 마스크가 꼭 의무적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지만 나의 손으로부터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오픈 데이터의 중요성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사람들이 좀 맹목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배급 전략도 저희가 공동으로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거의 30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공동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업데이트 같은 것이 앞으로도 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 Assistive Intelligence라는 것이 AI의 또 다른 약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아지들의 지원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국민의료보험 카드를 갖고 오시면 국민의료보험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포함해서 전체 사람들, 전체 인구의 99.9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마스크 배부를 모두 하기 위해서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해서 이 마스크를 배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어르신들과 함께 이 마스크 배부 시스템을 함께 공동 창조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은 정부가 이제 민간 부문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적용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편의점들은 물론 이제 수익 중심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편의점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가게에서 마스크를 수거해 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 빛깔의 이 LGBTQ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이런 마스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과 소통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부분의 규범에서 이제 좀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만약에 나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이렇게 패션을 신경 쓰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민간 부분,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소프트 파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디지털 역량 그리고 미디어 역량이 중요한데요. 미디어 문해력이 아닌 미디어 역량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바꿨습니다. 문제 기반의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학교 교실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그 학급이 모두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혹은 환경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6세 청소년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요. 뭐 버블티를 마실 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을 의견을 냈고 그것이 법으로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리고 친사회적인 교재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이런 친환경적인 접근 그리고 순환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 변환 전략에 저희는 4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화입니다. 인프라의 디지털화입니다. 두 번째가 혁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는가. 세 번째가 거버넌스입니다. 사회 규범이 얼마나 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을 인풋 그리고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투표권이 없는 그러니까 뭐 산이나 뭐 강이나 이런 자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신이 깃든 것으로 숭배되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포용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가, 이것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가,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4가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 플러스 계획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저희가 저희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는 저희 공동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의 지구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르고요. 또 외교관과 협의를 할 줄도 모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모든 사람들과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공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서 호모사피엔스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스 3.0에 그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을 통해서 뭐 기후변화라든지 인포데믹스의 문제 혹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함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다학제적인 그리고 다원적인 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국가 모두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스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의 락다운이 얼마나 악몽 같았는지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행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역학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의사 결정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사스를 이미 대응을 해본 그 의사 결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스를 경험하면서 사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락다운이라든지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잘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의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면 왜 마스크를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국민들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지시해서가 아니다.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것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대답들을 너무 훌륭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젊은 리더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코로나19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정말 글로벌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 없이 국경을 초월한 학습과 일이 가능해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그 거리가 가끔은 단절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간의 거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앱을 만든 사람들도 35세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 앱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배포를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나이가 어린 15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흠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청년분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언을 하십시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탕 장관님께 고경과 또 시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중분들에게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글로벌 미래 대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